네, 이제 코로나 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의 두 번째 2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의 축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서 지난해 진행됐던 축제 또 올해 개최될 축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2부 시간은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또 들어보고 또 축제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들을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심화 토론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올리는 현장 질의들도 저희가 받아서 뒷부분에 감독님들과 같이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축제별로 또는 감독님별로 질문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한국축제감독회의와 시흥 갯골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2부 진행 제가 좀 전에 안내 드렸는데요. 2부에 토론에 참여하실 이 감독님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부 진행을 맡아줄 조영선 감독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선 감독님은 서울 거리예술축제 PD로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 포럼을 좀 운영하는 아로리의 대표님으로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세 분의 감독님 앞서 발표하셨던 대로 한국축제감독회의의 대표이신 주재영 감독님 나오셨고요. 또 관악강감찬축제 총감독 조정욱 감독님, 또 아트프라이즈 강남의 유재영 감독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앞으로 2시간 가까이 이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신청할 때 올려주셨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2부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조영선 감독님으로부터 질문을 좀 듣고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선 감독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선입니다. 저희가 그 사전 신청자분들을 받았었는데 한 4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고 이번에 지원하신 동기하고 또 각 감독님들 그리고 전체 감독님들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유형별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늘 토론의 일부 시간에서 좀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가장 조금 휴식 시간이 기셨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들이 지금 30분씩 발제하시면서 너무 이제 목이 아프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주재현 감독님한테 일부 실시간으로 좀 들어온 좀 질문이 있어서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온라인 축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전 대비 이 온라인 축제 비중이 좀 커지면서 인력 투입 비율이라든지 예산 비중의 변화가 어떻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시다고 좀 가능하시면 X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궁중문화축전이 이제 밖에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만 보면 뭐 작지 않죠. 우리가 콘텐츠로 쓰는 비용이 32억 정도 됩니다. 아마 그냥 축제 하나라 그러면 32억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장소가 7군데예요. 서울에 있는 오대궁 그리고 종묘, 사지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7군데고 9일간 해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봄 축전, 가을 축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틀 3일 하는 축제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죠, 축제 하나. 그렇게 따지면 또 크지는 않은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병행을 하면서 예산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가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더 따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있는 예산 안에서 이제 배분을 다시 적절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했던 부분이 뭐였죠? 인력 부분. 인력 부분이요. 더 많이 드는지 아니면 기존 스태프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구조가 축제마다 다들 좀 많이 다른데요. 아까 제가
발제할 때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축제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발주를 내면 그 전체 행사를 대행사에서 맡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예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축제 감독이라든가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공중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를 쓰기는 씁니다만은 대행사의 역할이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쪽 파트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기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축전을 준비하면서 기획단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 사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획단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 기획 중에서 공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게임을 하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리서치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내부의 어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최종적인 기획안은 우리 기획단에서 전체를 만들고요. 다만 제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 형태로 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가장 잘 기획하고 운영하는 팀하고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사실은 대행사 롤에 들어가 있는 대행료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나눠지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대행료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집단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더 발생하지는 않게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마 그 축제가 지금 그 비대면화 하면서 실제로 그 대면 축제일 때 참여하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사실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좀 지금 작년과 올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인력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사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독님들의 좀 이해와 좀 당부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정국 감독님 좀 멀어서 저희가 이게 축제감독 사랑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 사랑방도 이렇게 너무 거리를 멀게 만들어가지고고요. 네, 감독님 머네요. 얼굴을 이 아크릴판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관악강감천 축제 아까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 그 감독님 발제 중에 하나가 시민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겠다, 감독이 만난다, 이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사전 질문 좀 있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민의 관심하고 참여도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축제인 것 같은데 네, 네. 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참여시키는 그 축제만 혹은 감독님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제 이 질문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저기 그림의 완성이 화가의 붓끝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과 가슴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극도 그렇잖아요. 연극의 완성이 무대 위에 있는 이제 그 배우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관객의 이제 가슴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극의 3요소를 무대, 배우, 관객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축제의 완성은 정말로 주민의 참여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노하우를 물으셨지만은 뭐 특별한 노하우가 없고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그 주민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지금도 지역에 예술계 대표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제가 발표드린 저희 자료가 올해 계획이 앞으로 수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만나서 저기 완성을 시켜 나가는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감독이 올해 축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축제가 아니고 저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과정이 존중되고 주민이 좀 주도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올해 몇 분의 주민분들과 소통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저기 뭐 숫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 관악문화재단의 축제 지원팀하고 지금 얘기하기는 우리가 한번 올해는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끝없이 한번 만나보자.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만나시겠다고 하시니까 건강 일단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 그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감독님들 팬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고 또 그 새로운 형식의 축제인 것 같다. 아, 이런 축제 좀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전에 이게 약간 기존의 전형성을 탈피한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걸 과연 축제성을 어디에서 좀 더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기존의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축제일까요? 페어일까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감독님이 여기에서 축제성으로서 딱 구현하고 싶으신 이제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아트프라이즈 강남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아트페어와 비슷한 이런 기획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축제냐 페어냐라고 얘기를 할 때 페어하고는 다르죠. 물론 여기에서도 작품이 팔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다고 해서 팔리기도 하는데 저는 축제 그리고 비슷비슷한 것에서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트페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대부분 코엑스나 뭐 이 킨텍스 아니면 엑스코 같은 데 열리는데 그냥 거리로 나오면 어때? 상권으로 나오면 어때? 이런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 문턱이 높은 게 페어도 그렇지만 강남 그 노년 가구 거리는 문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그렇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들이 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품하고도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가구하고도 사진 찍을 수도 있게 만들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2019년 아트프라이즈 강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노년 일동 주민들 모시고서 제가 안내를 하고 각각의 사람들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서 저희 첫 구경을 시켜드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서 열리는 그 축제가 그 지역 주민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응원하는 축제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기존의 형식을 좀 뛰어넘었고 지금이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래도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제 기획자의 입장에서 저의 목표였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도 더 다른 형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축제로 저는 만들 생각입니다. 축제예요. 아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래도 축제 명부터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축제지요 하고 하는 질문들이 몇 분 주셔서 제가 감독님 입을 통해서 당연히 감독님 하신 축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던 분이 우리가 축제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상으로 아주 큰 무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열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일단 먼저 떠올라서 축제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것도 축제인가요? 라고 하는 저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류정인 감독님이 이제 자기의 축제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기가 좀 어떨지 몰라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궁중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 그거예요. 궁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와요. 그럼 저는 축전 기간에 사람이 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궁궐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지 않고 궁궐을 오히려 온전하게 즐기게끔 해주는 게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류재현 감독님이 거기 했던 것들이 우리가 축제하면 일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탈이라는 게 어떤 약간 방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평소에 못했던 것들,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또 축제의 하나 중요한 목표인데, 그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쇼윈도에서 하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 처음 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일탈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더 축제다운 축제 같은 그런 게 강남 프라이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도심형 예술 경연형 축제, 경연형 예술 축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권이 다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상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더 반갑게 저희가 발표를 좀 부탁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인사동 문화축제 할 때도 아트프라이즈 강남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한 5명 정도의 소규모로 인원들을 예약받아가지고 상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이 인사동에 이제 골동품이라든지 공예품을 안내하게 하고 이렇게 상인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축제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매출까지 막 많이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도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는지랑 올해 상인들이 이걸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처음 기획할 때 첫 그 사업 설명회 그 했었을 때 노년 가구 거리에 41개의 그 가구점이 있거든요. 달랑 4가구만 왔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죠. 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 강남구청의 뉴 디자인과 팀장님이 진짜 다 뛰어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10군데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6군데가 참여를 하게 됐고 더 다양한 곳에서 참여를 자세한 법의원이 왜 들어와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시더라고요. 가구점이 아닌 곳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은 가구점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세요. 그 상권 활성화에 일단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노년 가구 거리 축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시켰더니 이게 이슈가 좀 되더라라는 거죠. 가장 큰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보통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가구점들이 하루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7배가 늘었어요. 일단은 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크고 매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얼마가 팔렸다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몇백만 원에서 한 점을 팔아도 몇천만 원짜리가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정확한 그 데이터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팔린 데가 1.5배에서 2배, 2배 정도가 팔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라이브 쇼핑,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했을 때 꽤 많이 팔리셨어요. 그런데 그 팔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상권이라는 것들의 운영 점주를 보면 젊지 않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항상 문제인데 이곳은 대부분의 새롭게 등장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 이런 툴들을 사용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단 2곳이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이제 매출로 해서 축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너무 경제적인 효과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텐데 특별히 제가 여쭤봤던 거는 노년동 가구거리라고 해서 실제로 이 축제는
지역의 매출과 좀 연결이 돼야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상인들이 새로운 관객들과 만난다. 새로운 소비자들,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정 감독님한테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강감찬 축제에서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우주 관문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또 청년들 교육을 이제 하고 이분들이 축제 때 또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축제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명이 별빛 히어로인가 뭐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시도가 갖는 의미랄까 그리고 축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교육과 양성을 통해서 실제 축제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을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주관문은 지난해에 제가 축제 관악의 총감독에 위촉되면서 맡으면서 이제 이 축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년에 축제 프로그램으로 시민 축제 아카데미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걸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못하고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주관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140명 정도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마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출석은 뭐 10명, 120명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12주 과정인데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는 뭐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자원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심화 과정에 가셔서 심화 과정에서 정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축제에 조금 관여해서 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데 모든 것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별빛 히어로라고 해놓은 것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것 정도만 해놨지 거기에 예산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배정을 한다 이런 원칙만 정해놨지 프로그램명조차도 이분들이 정하는 거죠. 정하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을 이분들이 정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과정을 존중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어야 이 축제가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군수가 바뀌면은 축제가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국에 이런 축제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관주도형 축제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 만들고 하면은 이게 어떤 경우에도 지속해서 이 축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시범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축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축제의 주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많은 축제들이 문을 닫고 취소되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주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공중문화축전 주재영 감독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조 감독님한테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온 비대면 축제들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축제의 강점은 오프라인 대면 그 다음에 몸으로 만나는 스킨십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공중문화축전은
상당히 기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예로 판타지라든지 미디어 아트 로드라든지 이런 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축제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궁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기술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활용을 하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한동안 뭐 지역마다 뭐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쏘는 걸 하지요.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의존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프로젝트 있고 쏠 때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파사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뭐 입체적인 형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면들에 대한 영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스토리들을 가지면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파사드라고 해놓고 가보면은 전부 프로젝션이에요. 그냥 해서 쏠 뿐이에요. 그럼 이건 기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죠. 기획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을 쏠 것인데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영상을 만들 것인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그 기술들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경궁에서 했던 작년에 미디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금액을 얘기해도 생각 뭐 괜찮긴 한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을 가지고 어떤 나무에다가 레이저를 쏘았을 때 반딧불처럼 보인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실제로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들을 자꾸 원했을 때 뭔가 요즘 어떤 기술이 나왔는가 한번 접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획하는 과정에서 내가 관객들에게 이런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일단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걸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금의 기술이 뭔지 그것을 이제 접목하는 게 돼야 되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파사드를 먼저 하겠다. 어떤 기술을 쓰겠다라고 먼저 해놓고 기획을 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 기획이 먼저 선행되면 기술은 그냥 활용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의존이 아니라 기술 활용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질문이 지금 그 사전 질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또 부분 중에 하나고 그 궁중문화축전에 워낙 그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 감독님한테 그걸 여쭤보고자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미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하나만 더 마이크 잡으신 김에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시기에 작년 올해에 어떤 그래도 시민들하고 대면적인 프로그램들도 조금 가져가고 계시고 비대면도 또 확장을 하고 계시고 한데 코로나가 종식돼도 내가 이것만큼은 계속 가져가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 기회에 좀 하나 만들어지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저는 비대면 프로그램 만든 것 중에 한 80% 정도는 가져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창덕궁에 있는 작은 걸레 각사 정각에서 와서 사람들이 오침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죽부인을 주고 바닥에 줄 텐데요. 그 오침을 하면서 뭐 요즘 많이 쓰는 ASMR, 그러니까 궁에서 듣는 자연의 소리들을 우리가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에서 낮잠을 자고 왔어. 이건 완전히 비일상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보세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작년에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고 왔던 것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힘든 부분들을 먼지처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도 제가 궁중축전을 하면서 궁 안에 무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무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무대를 만들어서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공연해서 사람들이 궁에 와서 좋은 걸 봤어요. 이게 아니라 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작은 20명, 30명의 작은 프로그램들이 일단 궁은 굉장히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의 컨셉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궁에 대한 애정, 또 이게 축제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궁에 대한 애정, 어떤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줄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기획된 것 중에 사람들이 감동했던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갈 거를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80% 가져가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크게 하시고 하시려면 예산이 2배는 늘어나야 그게 가능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호저벌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그 관악 아까 조정국 감독님 발제하실 때 네. 하반기를 그래도 축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사한 좀 질문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그 작년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셨고 올해도 그걸 염두를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한 사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우리 세 사람 여기 좌장을 맡으신 윤성진 감독님, 뭐 조영선 감독님은 뭐 물론이고 우리 앞에 있는 네 사람 중에서는 조금 제일 좀 온라인하고 거리가 멀게 좀 느껴지나요? 예, 온라인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래도 작년에 윤성진 감독님은 온라인 축제를 못했는데 저는 온라인 축제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첨단 뭐 기술을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온라인 축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저 솔직히 그 저기 메타버스에 그 저기 우리 제가 저 캐릭터도 있습니다. 예, 빈센조예요, 빈센조. 빈센조로 해가지고 물론 뭐 잘못 들어갔다가 연예인 방에 들어갔다가 제가 창피해갖고 캐릭터인데도 뒷꼭지 당겨가지고 그냥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온라인 축제 온라인에 이걸 홍보적 측면에서는 온라인을 굉장히 확장성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관악 강감천 축제도 할 수만 있다면은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러다 우리 축제, 이 축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여러 가지 다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축제는 놀이형이나 뭐 참 그 공연예술형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문화 유산의 가치를 드러내는 문화재 성격이 강한 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성이 조금 더 가능하다고, 특히 올해의 상황이면은 10월 정도는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면은 현장성이 강화돼서 현장과 온라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사전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도 좀 유사한 질문을 좀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나날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신 거하고도 약간 유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유재현 감독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 아트프라이즈 강남 소개해주시고 감독님들 서로 주고받으신 얘기 중에서도 이게 대안적 그 도시문화축제 기획으로서 매우 인상 깊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대안적인 축제들을 기획함에 있어서 그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지점, 시작 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는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나날님께서 유사한 기획에서 벗어나서 약간 자신들만의 기획력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기획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 의뢰가 오면은 그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있을까를 봐요.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이거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홍대 앞에 클럽이 많아가지고 클럽을 티켓 하나로 다 다니게 만든 것이 클럽데이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없는 날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만들었거든요. 제가 홍대 앞에 서교동에 와서 사는데 가장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지역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뭐 사례로 얘기하면 클럽을 갈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갈 수 있는 날 만든 것이 그게 바로 그 나이 없는 날이었고, 장미 축제는 장미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미 축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늘 그 지역이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점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저의 방식인데, 그게 그런 접근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다른 데서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없는 지역에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역에 들어가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뭐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르신들은 뭐 하고 노세요? 그랬더니 맨 장기만 둬. 그러니까 당연히 나왔잖아요. 그럼 장기 축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그 지역들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꿈틀대는 문화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툴들이 있다라면 그걸 접목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 감독님들한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저 이제 심화 토론 시간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감독님들 혹시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면서 발견하신 장점이 있으실지. 하도 다 어렵다 힘들다 하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상황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행으로서의 장점 발견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각자 축제에서 그냥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국 감독님 먼저. 네, 장점 뭐 많죠. 많고,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축제를 쉴 수밖에 없는데 축제의 역사성을, 연속성을 이어갔다는 거, 그럴 수 있었다는 거, 그거 참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는 거,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다는 거는 이거는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에서만 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확보할 수 없었던 확장성이라는 거, 축제를 알리고 현장에 올 수 없었던 분들에게까지 축제를 참여시킬 수 있는 확장성의 장점, 이거는 뭐 정말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힘든 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온라인 준비하면서 게임을 좋아하는 아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이제 경복궁을 짓겠다고 이제 했을 때, 일단 마인크래프트가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가 많이 쓰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마인크래프트 계정 갖고 있냐? 그랬더니 갖고 있대 아직.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계정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들어가 본 거죠. 처음 들어가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일단 보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기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란 플랫폼을 쓰다 보니 그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제가 이게 진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이번에 처음 해봤었어요. 모바일 게임부터 시작해서 PC 게임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게임 그 계정 살려고 쓴 돈이 꽤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영상을 만들 때는 뭐냐면 제 스스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티스트 하나하고 어떤 궁궐의 장소하고를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풀어야 될까라고 하다 보면 그 궁궐에 있는 정각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역사들을 다 뒤져보게 돼요. 그래서 뭐 조선 왕조실록을
뭐 제가 언제 그런 거 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옛날 역사 시험 볼 때도 왕조실록을 볼 일은 없죠. 근데 왕조실록이라든가 뭐 쉽게 풀어서 만화 같은 역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숙종이 고양이를 키웠대요. 막 정말 그리고 또 찾아봐요. 진짜 고양이를 키웠고 뭐 거기에 대한 또 재미있는 전설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담았을 때 우리가 영상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아티스트의 삶을 궁에 찍는 거는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공부들을 했는데 뭐 아까 잠깐 우리 영상에 나왔는데 나윤선 씨께서 창덕궁에 있는 희정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리랑을 불렀었어요. 그건 이제 희정당이라고 하는 게 건물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실내 장식은 서양식이에요. 카페트 깔려 있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윤선이라는 가수가 한국적인 감성을 가지고 서양식 재즈를 하는 뭐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그 건물이랑 매칭을 시켰죠. 이제 이런 방식들이 어쨌든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도 새로운 분야였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 게임도 하게 되더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 감독님 말씀. 아니 저기 뭐 질문하기 전에 그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주재현 감독님이 그 지난해 그다음에 그 전해에 공중문화축전 감독하시면서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래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어전회의 하고 있다 그러고 출근을 뭐 대궐로 출근한다 그러고 입고를 한다 그러고 아주 그래가지고 그때 비위가 좀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예, 궁으로 가시는데 감독님은 장군하고 놀아야 되니까 뭐 저도 뭐 이게- 하여튼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 비대면 얘기를 할 때 항상 제 생각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많이 생각을 해요. 주재원 감독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중학교 2학년 아들 게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제일 집중했었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와 이거 재밌다. 평소라면은 절대로 이렇게 안 봤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애매한 축제가 역사문화 축제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로는 정말로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자기가 아바타가 돼서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또 다른 가치관들을 이렇게 또 가능성들을 찾았다라는 면에서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다 이 뭐라고 해야죠? 전국으로 세계로 동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됐다라는 것이 비대면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이 아니라 제가 2019년도 그 강남구에서 벌어진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때 이렇게 그 셀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게 강남구 주민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됐고, 외국에 있는 미스 글로벌 뷰티 퀸이라는 사람들도 참여했고, 외국에 있는 제 지인들도 참여하게 됐거든요.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유의 시대, 정보 공유의 그 시대에 동시에 예를 들면 저희가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커피 뭐 이렇게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줘 했더니 전 세계에서 다 올려준 것처럼, 어쩌면은 이 비대면에서의 그 장점이라는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꾸 실험을 하면 어떨까. 근데 저는 그 실험들을 그 이전에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월드 DJ 페스티벌 할 때 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WDJF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올려줘 했더니 수박으로도 만들고 팝콘으로도 만들고 뭐 고추로도 만들고 나뭇잎으로, 그게 동시에 다 올렸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서 저는 비대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또 다른 가능성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기 저희가 혹시- 질문하는 거 말고 또 감독님들끼리 서로 혹시 궁금한 네.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아니 하나씩 그러면은 좀, 예. 저는 그 지금 이 방송을 저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이제 감독님들 뭐 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들이 그런 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유재현 감독님인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그런 경우에는 뭐 저기 연예인들이 거기서 뭐 저기 콘서트를 하고 전 세계인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학에서는 한 10,000명이 메타버스 안에서 입학식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우리 역사문화축제니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술적인 어떤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건지 좀 한번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예산이라는 것들이 지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때깔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없는 부분들이 없는 지역이 되게 힘든데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뭐냐면은 자꾸 단가가 싸지고 있어요.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예전에는 그 부분에 몇십억을 불렀는데 뭐 진짜 몇 천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것들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들로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기획하는 사람들, 감독님들이 어쩌면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도 그대로 가시면 되고,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어떠한 그 차이를 좀 두시고서 가능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모아가면서 풀어나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그 부분은 주재영 감독님 조금 부연 설명 하나 부탁드릴 게 아까 궁중문화축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어린이 부스쿵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그걸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마인크래프트는 어찌됐든 기존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만드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시연을 해서 게임을 우리가 들어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정전 안에 천장에 있는 문양들을 정말 잘 구현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런 자료들을 주긴 했지만 이제 그런 걸 봤더니 그분들도 재밌어서 한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장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해보고 싶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은 1억 5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다 설계를 해서 그걸 다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뭐 문과 시험이라든가 무과 시험 이런 시험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그게 난 문제라든가 형태를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구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업체에 맡겼고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조정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축제에서 유료화가 되는 것은 일부 공연예술 축제밖에 없어요.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사용을 해서 돈을 받았을 때에 그 돈의 수익금을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우리 궁중문화축전을 계속 유료화를 시키고 있어요. 프로그램들을. 유료화를 시켰더니 예매율이 훨씬 높아요. 무료로 하는 것보다 예매율도 훨씬 낮고 일단 노쇼가 없죠. 일단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노쇼가 없고 그 비용들을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유료화를 시키고 있는데 메타버스 저도 뭐 많이 요즘 고민하고 내년에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텐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옛날에
뭐 정조대왕이 화성 행차를 하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화성 행차를 하는 걸 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옛날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거기서 2,000원, 3,000원 내고 옷을 사 입게 하는 거죠. 사 입게 함으로써 그런 비용들이 재투자가, 그런 제작하는데 재투자가 될 수 있게끔 유료화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축제 자체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유료화해서 그것 퍼센테이지를 높여 나가는 것들, 이건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유 감독님 뭐 덧붙일 수 아, 있으세요? 네, 지금 그 메타버스 활용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자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저도 그 서울 장미 축제에 7가지 테마를 묶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그 똑같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서울 장미 축제 할 때. 네. 예. 5월 1일 온라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네. 저희 예산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궁중문화축전처럼 퀄리티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오히려 저는 예산 더 들여서 더 해라 했는데도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또 포함된 금액이 게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셀럽이라고 하는, 저희는 그 돈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자꾸 가능성이라고 하는 예. 것을 열어갈 수 있는 네, 것이 오늘의 포럼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향성의 문제이고, 이제 많은 축제들이 이제 그런 다른 플랫폼으로의 어떤 그 시도, 옮겨가는 시도들 또는 활용하는 시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축제에 대한 논의들은 이 정도로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질문들을 저희가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뒷부분에 한 30-40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예고했던 것처럼 저희가 3일 동안 감독님들이 9분이 오시는데요. 공통 질문을 3가지를 제가 드려서 하나씩 선택을 하게 했고요. 그 질문들에 답변한 이후에 3일간의 주제를 좀 나눠서 축제에 대한 좀 심층적인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제의 추진 체계와 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공통 질문 한 가지씩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욱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장성, 대동성, 일탈성을 가진 집합형 대면 축제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축제를 통한 직접적인 대면 소통의 시대가 끝난 거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급격하게 우리가 이 집합형 축제들을 요구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정욱 감독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때에 좀 주저하게 되고 또 확실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 바람을 좀 담아서 한다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대면 축제에 대해서 비대면 축제로 얻은 우리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산을 시키고 더 축적을 시키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장착을 하되, 저는 생각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축제의 현장성 있잖아요. 축제라는 게 결국은 본질은 그 축제성이잖아요. 그것도 집단이 발현하는 흥으로 집단의 신명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게 축제성이 축제의 본질인데,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축제를 이어가는 장점, 여러 가지 확산의 장점은 있지만은 이 축제성이 없는 것, 대동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진짜 몸을 부딪히면서 집단이 막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동체가 결속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그 바람이 굉장히 증폭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축제가 어떤 오프라인에서 현장성이 아주 그 폭발하는 그런 축제들이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축제의 미래에 다시 그래야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장성 강한 축제성 강한 축제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슷한 질문인데 약간 다른 각도로 좀 질문을 주재영 감독님한테 드리면 디지털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또 VR, AR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플랫폼들 속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축제는 과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고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 축제를 콘텐츠로 본다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축제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궁중문화축전이라는 게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지역민들이 참가해서 아까 조정국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부대끼면서 대동놀이적 성격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가 관광축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일단 감동을 주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 축제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축제라고 우리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감동을 준다라는 건 그 도시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몇만 명이 왔는데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한 5만 원 정도 책정을 하죠.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5만 원이다. 근데 사실은 5만 원을 쓴다라고는 건 안 잔다는 거죠, 거의. 1인당이라고 하더라도 자더라도 하루 정도 잔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이제는 유럽의 축제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쪽을 얘기를 하면서 보면 그쪽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축제 하나를 즐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와서 체류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대답인데 우리가 역지사지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축제라는 걸 갖고 와 보면 역지사지가 아니라 역지감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서 생각할 사자를 감동할 감자로 바꾸면은, 그래서 이해하는 거하고 공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 자체가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이것들을 관통하는 것들은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고 우리는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가기를 원할까,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은 그게 플랫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면이든 대면일 때도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대면적인 수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지만 목표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왜 축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는 것들은 결국은 뭐 유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제 우선 목표가 뭔지를 잘 중심을 잡아 나가면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지감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재영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은 3일 동안 공통되게 제가 질문할 거라서 제가 질문들을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축제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또 원래 또 한국의 축제 생태계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어요. 지역의 생태계가.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또 어떤 팬데믹 상황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튼튼한 축제 생태계가 가능한가? 그건 어떤 건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축제 생태계가 튼튼하게 지속 가능한 축제 생태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혁신,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축제인들에게 필요할까? 이걸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도시재생도 얘기하고 2000년대 중반에는 창의 도시도 얘기하는데 가장 창의적인 지역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자체장의 의지. 그건 뭐냐면 포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프라이즈 강남도 작년에 멀쩡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보세요. 더 적극적으로 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인 것 같아요. 좀 저는 그 축제를 기획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가장 슬픈 상황이 뭐가 슬프냐면은 축제에서 인사사고가 나면은 그 축제는 사라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 마츠리에서 보면은 그 축제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포용성이 주민들이 그 지지를 해줄 때, 그럴 때 이 또 다른 코로나19 말고 그 팬데믹 상황에서 더 다양하게 즐기고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은 기획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획자가 또 다른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트프라이즈 설명할 때 딱 그 하나의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뭔가 이미지 하나라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떠한 그 노력들도, 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어떠한 축제가 와도 하나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네. 결국 행정과 전문가와 주민들의 협력과 그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말로 좀 이해가 되고, 거기에 핵심 컨텐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이 공통 질문은 제가 3일 동안 9분의 분들에게 하나씩 선택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째 날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축제 추진 체계하고 인력에 대한 질문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축제 추진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나오신 세 분의 감독님들이 추진한 축제는 관에서 예산을 되는 축제도 있고, 아트프라이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예산을 대고 있고 관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중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액 예산을 대고 있고, 그다음에 관악관광차 축제는 관악구에서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추진하는 체계에 따라서 축제의 경쟁력, 뭐 이런 것 좀 달라질 수 있고, 생존력 이런 거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된 축제들이 상당수가 민간 축제 법인이 있는, 그리고 축제로 상근 사무국이 있는 데들이 그나마도 축제를 지속했던 그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 축제 추진 체계가 갖는 국내 축제 추진 체계가 갖는 한계와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민관 협력의 축제 거버넌스나 조직이 가능하기는 한 건가? 뭐 이런 질문들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민간 주체가 독립적으로 만드는 축제가 행정의 도움 없이 큰 공공 축제의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우리 축제 감독을 포함해서 축제 전문 인력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로 질문들도 하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제가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을 쭉 해왔었죠. 이제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주최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원회하고 서울시가 같이 공동 주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비용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재원은 모 기업의 전통을 좀 좋아하는 모 기업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크라운. 20개 정도, 예. 크라운 혜태라는 기업에서 이제
관계되는 회사들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의 회사가 참가를 이렇게 후원을 하셨죠. 그 비용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됐습니다. 큰 예산이죠. 네네. 그 예산을 했는데 그 관계가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그 위에 상부 구조로서 행정 조직이 있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축제 조직이라는 축제 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지만은 또 상부 조직이 있죠. 그 완벽한 의미에서 민간 축제 전문 조직이라고는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이나 법인이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자체장이나 그 담당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늘 얘기하는 축제 조직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축제가 거의 없죠. 쉽게 하면 뭐 유료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공연 예술 축제 같은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축제 감독이라는 역할이 있는 축제가 있고 없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뭐 다 하는 얘기일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시면은 저는 그만둡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하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이 어떤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누구를 출연시켜라, 뭐 어떤 걸 해라, 개막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바로 보이콧을 했었죠. 보이콧을 하고 그 순간 저는 그만뒀던 그런 축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 한 10년 전, 그 이후로는 처음에 약속을 받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관여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처음부터 진입을 안 했고요. 전문 인력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우리가 보통의 축제들을 보면 2년 이상 축제 팀이 형성되는 경우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의 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2년이면 다 다른 데라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죠. 축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축제 대행을 했던 어떤 회사가 그 다음에는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축제는 매일 이랩니다. 뭐 30몇 회 하는 무슨 축제 있는데 보면 매일 1회예요. 작년에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에 대한 자기들의 그게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아까 매일 1회 축제를 하다 보니 매일 그냥 젖병 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서 가장 축제가 계속해서 지속성이 아니라 그냥 지속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친구들 또 상근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 축제 조직 중에서 뭐 한 10% 될까요? 뭐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축제가 되었든지 간에 젊은 친구들이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양성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자원봉사자 랜선 궁둥이 조금 얘기하니까 이제 아까 댓글들 보니까 궁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축제에서 와서 우리 일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인증서를 주면 끝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0명의 궁둥이를 모집하는데 한 7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상당한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가 기획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반기 축제부터 이제 기획을 할 수 있는 궁둥이를 좀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게 뉴딜 사업으로 월급 주고 하면 절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이 오질 않아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죠. 근데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축제 감독의 의무예요. 내가 그냥 어디 가다가 축제 감독이에요. 뭐 이게 아니라 이 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더 발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기획을 어떻게 방식으로 해왔는지 경험을 공유해주고 그 친구들의 방식대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마 저는 우리가 같이 축제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축제 조직을 성장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육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민간 축제 조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공연예술 축제 조직이 민간 축제 조직으로 좀 몇 개 있고요. 국내에 민간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축제는 3%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우리 문화관광 축제의 공공 예산 의존도는 약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에 하고 반대죠. 해외에는 약 20%에서 30%가 공공 예산에 의존한다.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취약한 축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감독님, 예. 이 문제는 제가 하나 예로 이번 축제에 예산을 대고 이번 참 포럼에 예산을 대고 후원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시흥 갯골 축제가 아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제 시흥 갯골 축제 또한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나오죠. 관주도형 축제죠.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민간 주도로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모든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뭐 전혀 관여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추진위원회가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들 대부분이 시흥 갯골 축제 시민 아카데미 수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 아카데미를 시흥시에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그게 축제 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일인 양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추진 체계라 하더라도 추진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축제의 태생하고 그 다음에 유형하고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좋은 사례로는 시흥 갯골 축제 같은 물론 아예 뭐 법인이 딱 재단 법인으로 그렇게 돼 있는 축제 이미 성공한 축제들 중에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도 있지만은 그냥 좀 우선 가까이서 예를 든다면은 시흥 갯골 축제 같은 데를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 네네. 이런 말씀. 예산이 누가 다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로 전 들리고요. 그다음에 시흥 갯골 축제는 추진위원회에 상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어서 1년 내내 이제 가동되는 상설 조직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약간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영 감독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그 민간 거버넌스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축제 총감독을 할 때 총감독을 공모해서 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관에서 하는 그 축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산이 너무 열악하거나 거의 처음 하거나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축제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줍니다. 제시하는 대로 기획들을. 그렇게 해서 만든 대표적인 축제가 서울장미축제거든요. 왜 예산 5천만 원밖에 없다는데 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업계 기획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축제 감독에 대한 신뢰들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가능해지고, 또 하나는 그 나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3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민자치센터, 소교 주민자치센터에서 350만 원, 그리고 제 돈을 써야 돼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죠. 뭐 KBS, MBC, SBS 모든 데에 다 나가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이렇게 진짜 대안을 만들게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그 민간 그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일단 예산이 주지현 감독님 똑같아요. 이 예산이 그 기업에서 나왔고, 그리고서 그 모든 허가와 그 서포트는 강남구
구청이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의 뉴 디자인과 팀장님의 그 미친 팀장님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을 때 이게 민간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서 축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그 참여하는 가구점이나 이런 분들이 점점 설득이 돼가지고 친구가 되고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또 하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 공공에서 안 나오니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는 그 대행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정말 컸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곳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척하면 척이라고 다 알아서,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그건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저는 어떠한 제도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꼭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그 지역만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축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아트프라이즈 강남 사례하고 나이 없는 날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 없는 날은 지금은 그게 이제 실버 문화 축제로 계속 되고 있는 그 행사가 예전에 하셨던 거죠. 네. 예, 지금 예, 네, 네네. 유재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스페셜리스트, 확실한 어벤져스 한 명이 여러 가지를 해결한다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 활용해서 그런 전문가가 있을 때 지역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축제 감독, 유재영 감독님 같은 축제 감독이나 총감독이 뭐 무수히 많으면 사실 전국에 있는 몇천 개의 축제들이 다 잘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지가 않죠. 저희 축제감독회의의 회원도 20명 정도밖에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감독이 없는 축제들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축제감독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있는 축제, 그 축제에서 일을 하는 동안 백서도 만들고 추진 조직도 탄탄하게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게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저는 한 3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 감독을 활용하시려면 3년, 최소 3년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강몽땅에 7년을 했는데도 안정적 시스템을 다 못 만들었어요. 그나마도 제가 없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추진 체계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축제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대표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축제 감독들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도 한번 거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축제 감독들이 어찌 됐든 뭐 기획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굴림을 하러 든다면은 그거 갖고 이제 마찰이 생겼던 경우들을 제가 가끔 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공감해야 되고, 제가 이제 지방의 축제를 제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방의 축제 감독이 됐다면 저는 그 축제 감독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생각해요. 최소한 살아가면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갖고 있는 무형의 이분들의 문화적 DNA가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서 무대 만들어주고 좋은 공연 하나 연출해 준다고 축제 감독이 아니거든요. 뼛속 깊이 그 지역민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는 축제 감독들이 많았던 거죠. 두 번째, 대행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훌륭한 대행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노하우도 많고 좋은 인력들을 구성되어 있는 대행사들이 많은데, 보통 축제를 하는데 대행사 뽑는데 2개월, 3개월 전에 뽑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개월, 3개월 동안에 기획할 수 있는 거는 뺏기기밖에 없어요. 그 좋은 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축제를 하려면 6개월 정도의 대행사를 뽑아서 그 대행사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같이 관 조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와 우선순위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좋은 대행사를 뽑아놓고는 그냥 이례적인 행사가 돼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관련해서 사전에 약간 좀 사실 좀 질문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분 감독님들은 워낙 정말 그러니까 굵직한 행사들과 지금 현재에도 너무 활발한 활동들을 하시는 감독님들이시니까. 근데 이게 약간 그 아까 인력 양성하고 젊은 기획자 양성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축제 감독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우리 최고 감독님들의 의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질문 뭔가 찔리셔서 들으신 그 거. 질문이 저에게 한 질문 같아서 그 왜 그렇게 제가 그 스스로 그렇게 딱 먼저 느꼈을까요? 예. 근데 그 질문에 상당히 그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대 교체라는 게 뭐 제가 볼 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감독님들이 다 아시지만은 꼭 저와 같이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뭐가 답이라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뭐 감독을 어느 지역에서 하면은 3년을 일단은 제가 정해놓고 3년을 하면은 후배 감독이나 동료 감독이 하도록 저에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쭉 지금 현재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3년을 하면서 뭘 제대로 하려면 아까 한 5년 정도 그랬는데 그것도 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의 이제 원칙을 정한 거는 3년 정도 하면은 좀 저기 또 다른 후배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세대 교체를 뭔 기준으로 질문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대면이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지를 못하겠어요. 나이로 세대 교체라 그러면은 저는 뭐 지금 바로 지금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축제 감독을 이렇게 한 10년 좀 더 넘게 일해 하면서 여러 축제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한 요만큼 좀 알겠습니다. 좀 알겠는 게 그 제가 관여했던 축제를 제일 중심에 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는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거는 감독이 혼자 막 만드는 거는 일주일 만에도 그냥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같이 협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축제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야 좀 알았는데, 좀 그냥 뭐 3년 하는 거를 2년으로 해서 좀 후배들이 있는데 동료들인데 그 해주라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바로 세대 교체를 물러나라 그러는 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아무리 고민스럽습니다.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네. 차원보다는 사실 젊은 이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혹시 들으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웃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질문이 아마 그 연장선상과도 연계가 된 것 같은데, 축제 감독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축제 감독 어떻게 하느냐와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우리는 세대 교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오래 했으니까 그만둬, 나이 많으니까 그만둬, 이런 개념인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축제 감독을 하면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던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돈을 안 써요. 그러면서 감독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적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또 지역도 계속해서 또 바뀌기 때문에 틈들이 있어요. 그 틈들에서 자기가 찾아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큰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만이 축제 감독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의 그 축제 지역에 있는 그 틈새를
이렇게 그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감독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SNS가 발달돼 가지고 그런 사례를 만들면 금방 감독이 돼요.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늙으면은 늙었을 때 보이는 시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거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에 대한 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망하더라도 오히려 계속 꿋꿋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들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 하거나 독점할 생각은 별로 없고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할 부분들 생각 떠오르는 게 없으면은 그때는 뭐 다른 거를 하든가, 모 감독이 인모 감독이 60대 되면 60세만 되면은 자기는 셰프 될 거라고, 요리사 될 거라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혹시 내일 나오시는 그분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감독이 되는 거는 딴 게 아니라요.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기획, 자기만의 축제들을 아주 작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재현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용기가 나네요. 예, 용기가 나는데 그래도 감독으로서 정말 잘해왔는지 한 번 더 정말 반성해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는 아주 막 순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마 깨닫게 네.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듣고 계신 분께서 변화되지 않는 축제 정체성에 대한 세대 교체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축제 감독 되는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축제 만들면 돼요. 자기가 축제 만들어서 감독하면 돼요. 저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어떤 축제를 제일 많이 했을 때 1년에 축제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1년에 100억 이상 쓴 적도 있어요. 그 100억 이상 썼는데 뭐 제가 그때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제일 행복했던 축제가 1,000만 원짜리 축제였었어요. 제가 전라북도 완주에서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그 완주에 좀 머무른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 동장님이신가요, 이장님이신가요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 대보름 행사를 하시고 싶대요. 그래서 당신들 그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축제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게 제가 큰 행사들은 많이 했겠지만 그 축제가 제일 인상 깊고 내가 축제 감독 입봉한 게 이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축제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윤여정 어쨌든 우리 배우께서 했던 그 수많은 어록 중에서 이게 정확한 워딩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우 역할이 절실해지지 않으면 자기는 끝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제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축제 감독으로서 이 축제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인사를 건네는 그 과정이 절실하지 않으면 그때는 나이 덜 먹어도 그만둬야 되겠죠. 네. 축제 감독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3일 동안 계속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예. 윤성빈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네, 네.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문제는. 예, 축제 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재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제일 빠른 길은 내 축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축제 감독 회의에서나 이 선배 축제 감독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지만 후배 감독들이 될 만한 씨앗을 키워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6년간 코디네이터를 매년 40명씩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외에도 전국에서 이런 축제, 시민 축제 기획자, 그다음 청년 축제 기획자를 양성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서도 그런 시민 기획자 양성 교육도 있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또 얻고 그리고 실제 축제 현장에서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이게 내 길인지를 알아내가고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요. 축제 감독, 축제 총감독이라는 이 용어가 갖는 무거움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라든지 코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써서 축제에 전문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제감독회의가 앞서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거라는 약속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선 감독님께서 지금 현장 질의 들어온 것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거 있으면 하나 정도씩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청년 기획자분들은 사실은 조금 지금 워낙 시기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그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이것을 계속 내가 일자리로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과 적절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질문들도 좀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축제 조직들이 과연 정규직이나 정규화된 이제 그 인력들을 지금 보유하신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앞서서 그 체계에서 약간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질문은 축제 감독이 직업으로서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하고도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한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예. 축제 감독 이전에 기획을 하는 그러니까 축제 지금 그 진행하고 계시는 축제 사무국에 네네. 정규직 구성들이 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네요.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또 그렇게 또 이미 재단화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축제를 이제 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축제를 그 뭐라 그럴까요? 운영하는 그런 데 같으면은 재단 직원이 되면 정규직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리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근데 축제에 몸담고 축제 감독이 되려고 한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안정적인 어떤 이런 것만 추구한 사람이면은 좀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직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 감독이 되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인생을 즐겨야 할 축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는데 축제 감독은 아마 이 후자 좀 성향적으로 삶 자체를 좀 숙제보다는 축제로 생각하고 그냥 일상을 그렇게 좀 재밌게 사는 사람,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 축제 감독이 될 좀 뭐라 그럴까 확률이 좀 높겠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런 축제를 그 무엇보다도 축제를 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축제를 좋아해야지 이게 축제 감독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라 그럴까 오래 해서 경륜이 쌓인 사람들 정도는 이제 그래도 뭐 직업으로서도 가능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매력 있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착각이냐면은 저는 축제 감독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직업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안정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열정페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정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 같은 사람이 진짜 저렴하게 하는 게 그게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지 적은 돈을 받는 게 열정페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축제 감독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불리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 있어요. 나이 없는 날을 만들고 윤성진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한국 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했었던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9개월 만에 그쪽에서 3억을 대줄 테니까
그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장님하고 그 고문님하고 감사님이죠, 연락이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 해서 가서 만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은 당신은 나이 없는 날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한 달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20명 정도를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은 제가 다 쓰는데요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축제 감독을, 직업으로서의 축제 감독은 나중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직업으로서 다가오지 않고 먹고 살수 힘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줘서 각자의 케이스들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계속 바라는 것이, 축제 감독 나도 되고 싶은데 다른 거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이야기, 자기 기획들을 먼저 선보이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일 깝깝한 얘기죠.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2년 전인가 그 네이버에서 뭐 잡앤이라는 거에서 이제 축제 감독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얼마 버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고 언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어떤 자기 선택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받는 급여 형태도 굉장히 작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항상 프로스포츠단을 너무 부러워해요. 내가 와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FA 계약을 해서 목돈을 받고 또 필요하면 용병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결국 그거라고 봐요. 축제라는 게 아직도 소모적인 행정으로 보는 거고, 축제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죠. 내가 축제를 해서 돈을 번다면은 다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공공기금이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하고 거기에 기능적인 역할로서 축제 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축제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축제의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 전문성이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걸 인정받으면 거기에 따른 것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한 사람들이. 네, 그 문제는 이제 청년들하고 그래도 계속 만나오고 있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 축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축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영리적인, 이 영리, 여기서 얘기할 때 영리는 운영 가능한 수익 구조, 재생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영리적 활동조차도 공공축제라는 외피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춘천 마임 축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델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축제들, 민간 축제들, 그 공연 중심의 민간 축제들로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축제들이 그렇게 민간 주도 또 민간 법인화되면서 그 법인들이 그 공공적인 축제를 해내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금전적인 재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고 그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축제감독회의나 저희 축제 감독님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럼의 주제로 한번 다뤄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오늘 심화 토론의 주제를 축제 추진 체계와 인력에 대해서 잡은 거는,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축제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추진 체계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통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축제가 추진되었던 24% 정도 축제, 그리고 그게 한 그 문화관광 축제를 포함해서 지역 축제에 집계가 되는 축제 한 150개 정도 중에서 한 40여 개는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나머지는 이제 대면 축제로 진행됐는데요. 추진되었던 축제들 중에 상당수는
축제 별도의 법인이 있거나 민간 법인과 같이 진행되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라고 해서 그 축제에서 무조건 축제를 취소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인들이 있는 축제들이 대부분 살아남거나 유지가 되거나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지속을 위해서 축제의 추진 체계와 조직 그리고 그 축제의 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때도 이 추진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인 논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은 바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축제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이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더라도 이 축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과정을 준비해온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렇게 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이걸 명심을 해야만 앞으로 살아있는 축제 생태계와 살아있는 축제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포럼이었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우리가 이어지는데 내일은 축제의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룰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축제의 홍보와 마케팅,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심화 토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논의의 촉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3개의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궁중문화축전 그리고 아트프라이즈 강남 관악관감사 축제 공교롭게도 이 3개의 축제가 다 도시문화형 축제라고 저희가 카테고라이징을 했고 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권과 연결된 그리고 좀 고급한 그리고 자치구의 시민들과 연결된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만나는 축제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가평에서 춘천에서 목포에서 개최되는 축제들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참여하신 세 감독님들께 1분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 메시지를 좀 1분에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우리 축제 감독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했는데 감독의 한 사람으로서 후원해 주신 시흥 갯골 축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 다시 하겠지만은 감사드리고요.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감독님들인데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축제 생태계 안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히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 대행사들 뭐 이런 분들은 고통이 우리 감독들이 받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이게 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가지고 또 정상적인 축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윗 왕의 그 절대 반지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기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힘내고 참고 조금만 더 견뎌서 축제를 마음껏 하는 그날을 우리가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재영 감독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하나 올리고 왔거든요. 오늘 포럼에 대한 이야기인데 축제는 기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지키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축제 감독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그 주민분들, 시민분들도 모두 다 포용성 있게 받아들여서 어려운 시기일 때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 다양한 실험들을 이렇게 펼쳐도 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포럼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저도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단 한 번도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회사를 운영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곳과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했더니 더 효과도 더 좋더라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듯이 같이 다양하게 서로들을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우리 축제감독회의 대표 회장님 맡고 계신 주재현 감독님께서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친목 모임처럼 우리가 축제 쪽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감독님들하고 뭐 가끔 한번 만나서 소주 한 잔씩 마시다가 우리의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지나오다가 마지막에 좀 우울해졌는데, 마지막 우울해진 이유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폐임 문제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에 대한 좀 현실을 이제 댓글로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축제 기획이라는 게 축제만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크게 넓게 보면은 우리 삶을 바꾸는 문화에 대한 기획이라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능력이 있지만은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보람이나 이게 아니고 다른 쪽에 있다면 그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점점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처우와 관련된 기획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은 해 나가겠지만, 결국은 하는 과정에서의 나는 정말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가치는 이거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자기 자신이 정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600분 토론 첫 시작인데 이런 같은 아픔도 같이 공유하니까 또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틀 동안 더 제가 사회자가 해야 되는 멘트까지 하나요? 이틀 동안 더 정말 내일은 공연예술 축제다 보니까 더 재밌는 축제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축제에 대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하고 같이 3일 동안 진행자로 참여할 조영선 감독님 오늘 질문 잘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젊은 감독이라서 근데 오히려 중간 다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의무감이 더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남은 이틀 동안도 옆에서 잘 배우고 듣고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축제감독회의에는 30대 감독, 40대 감독, 50대 감독, 60대 감독 온 세대의 감독들이 모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첫째 날 이제 포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축제감독회의와 시흥 갯골 축제가 함께 주최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600분 포럼. 오늘 참여해주신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청중으로 참여해주신 250여 분 정도가 오늘 좀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내일도 꼭 참여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질문들 중에서 이 영상이 추후에도 공개가 되는지, 자료집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전 신청자분들에게 자료집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로 되어 있고, 또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내일까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내일 또 들어오시면 안내문에다가 자세한 공지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상은 추후 공개를 전체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감독님들의 멘트라든지 심화토론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어서
한국축제감독회의 TV를 유튜브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또 다시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오늘 200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2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온라인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각 지역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또 어렵게 함께 고민에 동참하고 계신 감독님들, 관계자분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의지와 바람이 모아져서 더 나은 축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공연예술형 축제 세 분의 감독님들과 세 개의 축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첫 번째 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